안녕하십니까, 짱새율대입니다. 1부 영상 올리고 좀 늦게 2부를 올리게 되었네요. 오버헤드 구간 갭이 1에서 1.5mm 정도 됩니다. 1부에서는 오버헤드 좁은 갭 용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버헤드 좁은 갭 용접 원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이어를 공급하여 녹은 용융지를 개선에 용착을 시키는 용접을 합니다. 대부분 녹은 용융지가 개선 끝에 용착이 되면서 백이 형성되는 원리이죠. 하지만 그림과 같이 갭이 좁은 상이면 양쪽 개선면이 용융지와 완벽하게 융합이 되지 않아 백 형성이 되지 않죠. 결국은 연못의 원리처럼 양쪽 개선면과 와이어 용융지가 완벽한 용융풀로 만들고 난 후 와이어를 공급해야 백이 형성된다는 원리입니다. 갭이 좁아도 갭이 일정해서 백 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나름 신경 써서 루트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모아 최종적으로 어떻게 용접할지 결정을 내립니다. 용접 전 용접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답 상태. 두 번째, 전류 조절. 세 번째, 실딩 가스 압. 네 번째, 텅스텐 길이 각도. 다섯 번째, 용접 속도 및 위빙폭, 피치폭. 이 모든 조건들은 피답 상태에 따라 용접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용접사 각자의 기법에 따라도 달라지겠죠. 피드업 상태에 따라 용접 조건이 달라집니다. 경험이 많은 용접사분들은 피드업 상태를 보고 용접을 어떻게 할지 바로 답이 나오고 용접을 시작을 합니다. 개선각에 따라 80도 이상을 넘어가는 넓은 개선각이냐, 아니면 WPS 상의 70에서 80도 정도의 표준 개선각이냐, 50도 이하의 좁은 개선각이냐에 따라서 용접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파이프 단차 온라인이 잘 맞는지, 아니면 단차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에 따라서 용접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갭의 상태에 따라서 용접 방법이 많이 달라지죠. 오버헤드 좁은 갭에 적합한 전류 조절은 피드업 상태에서 따라 달라지죠. 전류 조절은 모든 금속의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버헤드 구간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류는 높지도 낮지도 않는 전류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전류, 참 애매한 말이죠. 짱새가 말하는 전류 조절은 전류는 용접사 본인이 컨트롤 가능한 전류가 현재 기법에 가장 알맞는 전류입니다. 그래도 좁은 갭에 적합한 전류의 범위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도의 표준 개선각에 3에서 4mm의 표준 갭이 있다면 보통 최소 전류를 70에서 80A 정도로 봅니다. 2.4파이 용접봉을 사용해서 80A로 용접을 한다면 오버헤드 구간에서 와이어를 개선 안에도 개선 끝만 용착시키는 개선 끝 용접을 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럼 1에서 2mm의 좁은 갭의 전류는 얼마를 사용해야 할까요? 한 110A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갭이 3에서 4mm 때 기본 전류는 80A라고 했는데 30A가 증가했습니다. 30A라는 전류는 왜 증가했을까요? 80A는 와이어를 녹여 그림의 검정 개선 끝에 용착시키는 전류입니다. 우리가 일명 스라스라 개선 끝 용접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30A라는 전류는 좁은 갭에 2.4파이어 용접 와이어를 녹여 하나의 연못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선면을 녹이는 데 도와줄 전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전류 80 플러스 30, 즉 110A라 보시면 됩니다. 좁은 갭은 용접 와이어가 개선 밖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와이어를 개선 안에 넣어 사용하는 전류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럼 최대 전류는 얼마까지 설정이 가능할까요? 좁은 갭의 최대 전류는 첫 번째, 컨트롤이 가능한 전류. 두 번째, 전류에 비례하여 와이어 성급이 가능한 전류. 세 번째, 용락이 쉽게 되지 않는 전류. 네 번째, 아크막이 발생하지 않는 전류입니다. 여기서 아크막이 발생하지 않는 전류란 무엇일까요?
좁은 갭에서 전류를 180A 이상으로 설정하여 모재에 아크를 발생시켜 와이어를 공급하면 전류가 너무 높아 아크의 막이 옆으로 퍼지려는 성질이 발생하고, 와이어를 공급하더라도 옆으로만 퍼지고 와이어 공급이 부드럽게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 느낌은 마치 웅 하는 느낌이 들죠. 아크막이 발생하면 그만큼의 용융지에 와이어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전류에 비례하여 와이어 송급이 되지 않는 거죠. 만약 웅 하는 느낌이 나면 아크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류를 낮추어야 합니다. 최소 전류와 최대 전류에 대한 개념만 가지신다면 전류 맞춤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토치압이 높으면 용융지를 앞으로 밀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OH 구간은 수직에 가깝게 용융지가 이동해야 가장 이상적인 백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샵장에서는 토치압을 15에서 25바까지 설정하지만 필드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토치압이 약하면 브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 토치압이 삽장보다 더 높게 설정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토치압을 낮추는 게 좋으나 필드 용조 시 토치압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토치압 대신 토치각으로 극복하시면 됩니다. 3. 텅스텐 길이와 토치 각도. 텅스텐 길이에 따라 토치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3mm, 오른쪽에 5mm의 텅스텐 길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텅스텐 길이가 짧은 3mm는 발브 표면에서 토치 각도는 α1의 반대의 각도인 약 70도, 텅스텐 길이가 긴 5mm는 발브 표면에서 토치각 α2의 반대의 각도인 약 45도에 가깝게 토치각이 이루어집니다. 즉, 텅스텐 길이가 짧으면 수직에, 길면 수평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오버헤드 좁은 갭의 α2의 토치 각도는 수평에 가까워지면서 일명 토치각이 누워 아크의 열이 앞으로 밀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좁은 갭의 OH 구간에 백이 쌓여야 하는데 쌓이는 힘보다 앞으로 나가려는 힘 때문에 백 형성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토치각을 90도로 하면 오버헤드 좁은 구간의 백 형성이 잘 될까요? 넓은 갭에서 토치를 90도로 세워 와이어를 파이프 내부에서 공급하면 이만큼 백 형성이 잘 되는 토치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좁은 갭에 와이어를 개선면에서 공급하게 된다면 90도의 토치각도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각을 90도로 세워 평판에 아크를 발생시켰을 때 그림과 같이 아크의 표면적은 둥근 모양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토치의 각도가 누우면 그림과 같이 아크의 표면적은 타원형이 되고 토치의 각도가 누울수록 아크의 폭은 좁아지게 되는 거죠. 아크의 폭이 커지면 그만큼 완벽한 연못이 되도록 기다려야 하고 용융지가 퍼지는 만큼의 와이어 송급이 더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림과 같이 용융지를 좁은 개선면 안으로 넣기 위해서는 위빙폭이 작아야 하는데 90도로 토치를 세우면 위빙폭은 작더라도 용융지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토치를 약간 눕혀 샘물이 약간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용융지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전류를 낮추면 90도의 각에서도 백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용접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토치각을 너무 눕혀버리면 샘물이 파이프 안에 쌓이는 양보다 밀고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되죠. 적당히 밀고 가면서 쌓이는 토치 각도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텅스텐 길이는 모재의 크기, 두께, 피드업 상태에 따라 설정이 달라집니다. 토치 각도는 텅스텐 길이에 따라 각도가 결정되지만 용접사의 토치 컨트롤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텅스텐 길이와 토치각은 백 형성 조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드 비철 용접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깊이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4. 용접 속도, 위빙폭, 피치폭. 좁은 갭에서는 용접 속도와 위빙폭, 피치폭이 다 다릅니다. 속도는 넓은 갭에서는 줄여야 하고 좁은 갭에서는 전류를 높여 속도를 올리게 되겠죠. 위빙폭은 넓은 갭에서는 당연히 넓게 위빙을 해야 되고
좁은 갭에서는 최대한 개선끝만 녹이는 게 유리하겠죠. 피치 폭이 넓은 갭에서는 성큼성큼 용접을 해야 하고, 좁은 갭에서는 촘촘하게 용접해서 완벽한 연봇을 만들어야 누르는 용접에서 유리하겠죠. 이제 오버헤드 좁은 갭 용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 시작과 재스타트. 두 번째, 와이어 공급. 세 번째, 피드업에 따른 용접 방법. 용접 시작은 와이어를 개선 밖에서 공급하는 방식의 기법 중 오버헤드 구간에서 누르는 용접과 키울 용접은 첫 스타트에서 백이 형성되지 않으면 백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헤드 좁은 갭의 스타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갭이 매우 좁을 때는 먼저 와이어를 바로 대고 용접하는 것보다 아크 열로 개선 끝을 먼저 열을 주어 녹인 후 와이어를 쭉 밀어주고 위빙은 하지 않거나 제자리에서 흔들어 줍니다. 아크 열에 와이어를 쭉 밀어 넣었을 때 부드럽게 들어간 후 와이어를 빼고 바로 와이어를 다시 공급해도 되지만, 백이 형성이 덜 되었다 판단되면 아크 볼을 앞으로 약간 전진 후 와이어를 다시 공급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아크가 용중지 앞으로 가는 키홀의 원리입니다. 만약 갭이 1.5mm 이상이면 모자에 먼저 열을 주어도 되고, 갭이 2mm이면 와이어를 대고 용접을 시작하되 충분한 와이어 공급 후 용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스타트는 갭이 좁은 용접은 기본 전류가 높습니다. 특히 골전류로 인해 재용접 시 용락, EP 또는 OH군의 용접 시 백 꺼짐, RC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재시작 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까요? 용접을 재시작 시 5mm 돼서 시작하면 기본 전류가 높아 용접 끝단부에 왔을 때 아크 기둥에 의해 순간적으로 키홀이 열립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키홀이 열리면 왼쪽은 버티컬 구간으로 용락이 발생하기 쉽고, 오른쪽은 오버헤드 구간으로 백발림이 발생하기 쉬워지죠. 그림과 같이 백 용접 중 중간에 용접을 끊고자 한다면 와이어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 아크를 끄고 재용접 시 와이어가 용접 끝단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키홀이 열리지 않습니다. 만약 와이어가 빠진 상태에서 재용접 시 전류가 높다면 그라인더로 끝단부를 깃따기를 하고, 깃따기한 부분에 미리 와이어를 대고 용접을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와이어가 아크를 막지 못한다면 키홀이 열리게 되겠죠. 와이어 하나의 차이가 키홀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누르는 용접의 전류가 적정 전류이면 와이어가 빠진 상태라도 용접 끝단부가 녹아도 백 형성의 변화는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이 좁은 갭 와이어 송급. 좁은 갭 용접 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와이어 송급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갭이 3mm 이상이면 중력에 의해 백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갭이 좁으면 중력에 의해 백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와이어가 들어가는 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소스처럼 파이프 내부에 퍼징을 하는 재질들은 쇠물 자체가 투명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쇠물을 보면서 용접하기도 하지만, 높은 전류로 오버헤드 구간의 쇠물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용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와이어가 용융풀로 빨려 들어가는 감을 꼭 익혀야 합니다. 특히 두꺼운 티그 장갑일수록 와이어 들어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면장갑 하나만 끼고 와이어를 공급하면 와이어가 용융풀로 들어가는 느낌이 바로 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감을 아셔야 티그 장갑을 끼더라도 와이어가 바르게 공급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게 면장갑을 끼고 일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와이어 송급이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인 와이어 송급 내용은 뒤에 샘물 영상을 보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피드업에 따른 용접 방법. 앞에서 언급한 좁은 갭 용접 접근 중 피드업에 따라 용접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개선각이 넓을수록 전류는 낮춰야 하고, 반대로 개선각이 좁을수록 전류는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림과 같이 개선각이 너무 세워져 개선 각도가 없으면 무작정 전류를 올리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개선각과 표준 개선각에 180A 이상의 전류를 사용을 한다면 표준 개선각의 개선 끝단부는 잔로가 와이어 용융지와 한 덩어리가 되기 쉽지만 좁은 개선각의 개선 끝단부는 좁고 두꺼워지면서 높은 전류로 인해 아크막이 발생하기 쉬워지고 옆으로 퍼지려는 힘이 강해져 와이어를 공급하더라도 백디가 아닌 밖으로 쌓이게 되죠. 결국 객과 개선각이 너무 좁아지면 전류를 낮춰야 합니다. 최대 전류보다 마이너스 30A 정도의 전류를 낮추고 아크볼의 크기를 줄이고 위빙 전진 속도와 위빙 폭을 최대한 낮추고 와이어 공급은 늘려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라인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2mm 커팅 날로 그라인더를 이용해 두꺼운 개선면을 깎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라인더로 개선 끝을 건드려 칼집을 냈다면 개선 끝단부에 루트면 즉 단이 생겨 백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백내기가 더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림과 같이 개선 끝을 건들지 않고 개선 끝 위에 개선면을 파내야 누르는 용접에 적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버헤드 좁은 개 용접 하나에도 수많은 실무 이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으나 최대한 줄여서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용접에 대한 어떠한 기법을 질문을 하고 듣고 보고 배워도 실전에서 똑같은 전류와 방법을 구사하더라도 실전에서 고수들과의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바로 수많은 실무적 이론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접을 배운다는 건 기법을 배우고 익히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결국 단순 반복적 연습과 일은 그렇게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법 속에 존재하는 많은 이론들을 아셔야 하는 거죠. 이제 핵심적인 와이어 공급에 대한 설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버헤드 좁은 개 용접 시 백 형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와이어가 들어가는 양을 한번 따져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갑 하나만 끼고 용융지에 빨려 들어가는 와이어 느낌을 꼭 느끼어 보라고 했고, 와이어가 용융지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 최소한의 백은 형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과 같이 용융풀이 형성이 되고 양쪽 개선면이 녹아 한 덩어리가 되면 그때부터 와이어를 밀어주는 만큼 백으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 좁은 갭에서 개선면이 녹지 않고 와이어 용융풀만 형성이 된다면 와이어는 밀어주더라도 밀려 들어가지 않고 힘을 주어 밀면 오히려 와이어만 백 뒤로 살아남게 됩니다. 즉 와이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개선면이 완벽히 녹지 않아 용융지가 막히게 된다면 토치를 전진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흔들어 주면서 와이어가 다시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도록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오버헤드 구간은 생각보다 와이어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용접 얘기를 하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겁니다. 오버헤드 좁은 개 스토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전자세 누르는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재질들과 기법에 관한 영상은 많으나 최근에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부터 배관 용접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교재를 집필을 하다 보니 영상 제작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판매는 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 제가 가르칠 제자들에게 교육 자료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필드 용접, 키홀 용접 등등 기초부터 다양한 원리들을 풀어보았고 수십 번의 수정 과정을 아직도 걸치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앞으로도 더 힘내어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